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지난 주말 거리로 나섰습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대형 병원에 환자가 몰려 동네 병원은 망하고 건보 재정도 파탄날 거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계의 염려는 이해한다면서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는 게 문재인 케어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들은 건보 수가만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되겠지만 수가 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 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의료 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MRI, 상급 병실료 등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도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5년 뒤 70%까지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그때까지 30조 원이 추가로 필요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거란 우려와 함께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재정 건전성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에 대해선 이미 면밀한 검토를 끝냈다며 의료계 등의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꽃가루가 뿌려지고 해직자들이 레드카펫을 밟습니다. 그리움과 기다림의 의미를 담은 노란색 스카프를 목에 두른 동료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던 해직자들을 맞이합니다. 지난주 먼저 복귀한 최승호 사장에 이어 5명의 MBC 해직 언론인들이 복직돼 5년 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투병 중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용마 기자는 이 자리는 촛불 시민들 덕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은요, 작년 엄동설안을 무릅쓰고서 나와주었던 촛불 시민들의 위대한 항쟁. 방통위는 KBS 강규영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강 이사가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감사원 조사에서 강 이사는 애견 동호인과의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327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강 이사를 불러 해명을 들을 계획입니다. 방통위가 강 이사 해임을 최종 건의하고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강 이사는 해임됩니다. 현 야권 성향의 강 이사가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현 여권 우위로 판도가 바뀝니다. 고대영 사장의 해임도 가능해집니다. 검찰은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입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해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을 뒷조사한 부분과 과학기술계 80여 단체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데에 우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새로 포착한 혐의 등을 바탕으로 지난 일요일 우 전 수석을 비공개 상태에서 5번째로 소환해 10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게임업체 넥슨과의 강남 땅 거래 의혹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잇따라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 전 수석에 대해 앞서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혐의까지 포착했다며 구속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 전 수석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양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최후의 칼을 빼낸 거고요. 지금 간다 안 간다 여러 가지로 지금 검찰을 갖고 놀았던 자업자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문제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만 영장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우현 의원 있죠. 뇌물 받은 5억 원대 뇌물. 이 사람도 지금 안 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그 특권들 중에 이거 없애야 된다는 게 많이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불체포 특권요? 네. 면책 특권.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갖고 있죠.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법원이 최경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 실질심사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민주당과 그렇죠. 국민의당과 자유당 사이에 줄다리기 어떤 태도로 보이는지.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혐의가 있다는 거는 다들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너무 뻔한 이 상황, 이 혐의건에 대해서 특히나 국민의당이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국회 로텐더홀에는 농업용 비닐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카펫이 빨간 게 깔려 있거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민주당이 121석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어림잡아 20석 정도가 찬성한다고 봤을 때 물론 안철수계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 사람들은 뭐 본인들의 소신이 그쪽이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게 애매한 게 바른정당과 정의당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물론 정의당은 찬성하겠죠. 그럼 바른정당에서 몇 석이나 갖고 올 것인지 아니면 야수님 말대로 국민의당이 전체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할 것인지 이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국민의당이 그렇게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한다면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죠. 검찰은 나름 계산을 많이 했을 건데 좌고우면하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네. 명백한 범죄성이 있으므로. 근데 만약에 국회가 최경환 건에 대해서 부결시키잖아요. 근데 부결의 주체가 주로 자유한국당일 테지만 부결시키기도 만만치 않은 게 이건 비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홍준표도 최경환이를 내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바른정당도 친박인 최경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기가 좀 힘들어요. 예. 이런 면에서는 검찰 입장에서 계산을 대충 해보면 이건 체포동의안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요 관점으로 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럴 수 있으리라 보고요. 사실 이게 과반 출석의 과반 동의이고 무기명 투표예요. 그 전광판에 이름이 찍히지 않는 투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죠. 예, 전광판에 이름이 찍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에서도 분명히 찬성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프레임 잡기 나름이에요. 강력한 정부가 야당 때려잡는다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최경환이를 제거해서 득이 되는 사람들은 최경환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해줘야지. 홍준표 씨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어요. 우리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대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겠다. 아싸 네, 이 기회에 네. 쳐낼 수 있다. 이게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을 하고요. 다시 검찰로 보냅니다. 법원이 요구서를 중앙지검에 보내면 대검찰청을 갔다가 법무부가 바로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을 해.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 제출 이후에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돼요.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이때 처리하지 않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지금 신청하자마자 주말이 지나자마자 법원이 최경환에 대해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을 거쳐서 법무부를 올라가겠죠. 그러면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국회에 도착할 것 같고요. 국회에서 또 바로 이건 결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임시국회가 23일까지거든요. 그럼 그 안에 뭐 당연히 결정이 나야죠. 자, 어쨌건 최경환의 구속을 한번 보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예.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이야기,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쇼앤침대라고 예. 아시죠? 잘 압니다. 쇼앤침대. 쇼앤침대가 지금 2년 전부터 저희랑 이렇게 인연을 맺고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이제 우리한테 어떤 홍보를 의뢰를 하는데요. 그분들 처음에 나왔던 쇼앤침대도 저는 파격이었어요. 제가 직접 자고 있잖아요. 그 딴지
마켓처럼 네. 한번 써보는 그런 관점에서 자고 있는데 좋아요. 아직까지 뭐 그 어떤 쿠션 이런 것들이 전혀 줄어들지 않은 상태로 제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쇼퍼도 있었고, 그리고 깔창. 네. 아, 저는 제 발을 항상 편안하게 해주는 그 쇼앤 깔창. 네, 필바운드 깔창. 네, 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쿠션 재벌이라고 부릅니다. 쿠션 재벌. 근데 사탄이 나왔어요, 사탄. 뭐예요? 쇼앤 이불인데, 그 이불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고 계시지만, 굉장히 두껍고요. 굉장히 푹신푹신한 그 느낌인데, 그거에 이불은 만들기 나름이겠지. 뭐 충전재를 많이 넣으면 푹신푹신하겠죠. 문제는 거기에 특허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숯 있잖아. 숯 성분을 네. 실제로 보여요. 샘플로 보여줘요. 하얀 솜 안에 숯 성분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 숯 성분이 우리 냉장고에도 얼마 전에 그 파파메이드가 나오기 전까진 제가 넣어놨던 것 중에 하나가 수치였어요. 수치 이제 냄새 제거엔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치 눈에 보여요. 샘플로 보여. 그 수치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통 강아지랑 같이 주무신다거나 땀이 많이 흘리신 분이라거나 평상시 때 이불 빨기 좀 힘들잖아요. 이불에서는 뭐 보통 땀 냄새, 유명정님 같은 분들은 또 호레비 냄새도 나고 그래. 그렇죠. 혼자 살면 호레비 냄새가 나요. 희한하게. 그래서 정말 푹신한 패드와 그 다음에 정말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알몸으로 있어도 따뜻할 것 같은 그 정도로 상상했다. 쿠션감이 있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얇은 그런 이불은 아니고요. 정말 가볍지만 쿠션감이 엄청 있는 쇼앤 숯솜 이불 세트. 이걸 여러분들이 거셨습니다. 5분 드리는데요. 그 두 가지를 세트로 주시면서 가격이 대략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와. 5분께 드리는 주부님들 특히 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 좀 통이 커요. 전에 경품으로 그 침대 거셔도 돼요. 침대가 150만 원, 200만 원인데 그 정도로 통이 크신 분들이야 이건 뭐 껌이죠. 쿠션 재벌인데요. 그래서 이분들께 드리는 그 쿠션 사탄 숯솜 이불 세트 한번 보시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쇼앤이지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이제 독립 홈페이지가 생겼죠. 모 마켓에 있다가 쇼앤이지, 그러니까 쇼앤이지 보여주다의 쇼와 엔드 할 때 N 알파벳 N이요. 그 다음에 쉽다의 이지 이런 개념이에요. showandeasy.com 검색하셔도 됩니다. 쇼앤이지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숯솜 이불 세트 샘플이랄까 이게 나와 있는데 한번 사볼만 하겠더라고요. 지금 저 만져보니까 저런 데서 자면 정말 잠 잘 오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겨울 이불에 좋지 않은 소재를 쓰면은 덮고 잤을 때 더우면은 땀이 밖으로 안 나가면 되게 뭐라 그러지? 습해져. 습해지는데 저거는 덮고 잡았을 때 따뜻한데 통풍이 잘 되는. 네, 그렇더라고요. 5분께 드리겠고요. 어쨌건 쇼앤이지에서 4탄으로 숯솜 이불 세트 출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쇼앤이지에서 만든 숯솜 이불 세트 한번 꼭 보시고요. 제가 링크는 공지사항으로 걸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 이벤트 메일을 저한테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담당자가 이 메일을 취합해서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쏴드려요. 그리고 저한테 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는데 거의 한 20만 원 상당의 패드, 요와 이불 세트 드리는 이벤트인데 앞으로 나올 에피소드에 가까운 시일 내에 방송 제목으로도 걸려요. 이벤트가 어디 들어있다.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메일 적으실 때 선풀 한 줄도 같이 달아주세요. 그거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저번에 황토 발구들 이런 거 당첨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고가인데 당첨되신 분들이 댓글 하나라도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려주시고 어떤 분들 있잖아요. 왜 파파메이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후기를 올려주시잖아요. 예,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의 어떤 협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잖아요. 광고는 저기다 뭐 광고가 많네 정리하시는 분도 우리 상황 아시면은 정말 미안하실 거예요. 자, 이제 재벌이 되셨으니까 이제 세금 잘 내시는 재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통신사 마일리지라고 아십니까? 통신사의 마일리지. 마일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요금 1,000원당 5원에서 10원 정도로 마일리지를 적립한대요. 그걸 고객한테 제공을 해줬었는데 부가 서비스나 소액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고객 대부분은 이를 알지 못했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네. 적립한 지 7년이 지나거나 통신사를 옮기면 자동으로 사라진답니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자동 소멸한 마일리지가 모두 1,655억이래요. 5년 동안? 와. 통신 3사가 조용히 꿀꺽한 게 바로 1,655억이래요. 아니 뭐 다른 거는 열심히 전화해서 막 광고하면서 이런 건 또 광고를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통신비를 결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건 좀 소송해가지고 뭐 징벌적 배상금으로 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열받는데. 이거 저도 몰랐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마일리지 말고도 예. 통신사 포인트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안 쓰고 계시잖아요. 거의. 네. 막 20만 원 가까이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빵집에서 꼭 쓰셔야 됩니다. 전 반대입니다. 왜요? 그분들이 무는 비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렇게 되면 통신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사가 물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러니까 업주들이 무는 비용이래요. 그래서 저는 안 써요. 동네 빵집이나 편의점에서는. 네. 그런데 뭐 CGV 같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데선 그 영화 공짜로 볼 수도 있고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런 뭐 마일리지고 포인트고 안 줘도 되니까 통신비를 그냥 낮춰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맞아요. 그게 그렇기도 하고 이 마일리지 쓸 거를 생각을 해서 프랜차이즈 빵집 같은 데는 빵값이 그만큼 올라가 있거든요. 저도 1년이면 이 마일리지가 아니고 이거 뭐죠? 그 포인트? 이 포인트가 사실은 멤버십 포인트가 1년이면 한 20만 원 정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 15만 원 주고 후반기에 오면은 보너스로 5만 원을 더 주거든요. 안 쓰시죠? 아니, 영화 보는데 많이 쓰는데 20만 원을 그냥 통신비로 깎아주는 게 더 깨끗하지 않나? 그게 좀 빈정상하는 게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쓴다면서요. 그렇죠. 포인트는. 네. 그러려면 한꺼번에 쓰려면 그날 장을 엄청 봐야 되는데 편의점은 엄청 비싸요.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이번에 그 인수위 기획인 국정기획자문이 여기서도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 통신비 관련한 거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통신 3사가 반기를 들었었거든요, 한번.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가지고 어쨌건 우리나라 통신요금 아직도 많이 비싸고요. 점차적으로 이런 것도 계획해 나가는 중요한 적폐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민주당이요, 현역 광역단체장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영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광역단체장 평가라는 게 공약 이행 20%, 자치 분권활동 15%, 직무활동 35% 등 그 다음에 30%가 여론조사예요. 이렇게 포함돼가지고 지금까지 4년 동안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얼마나 잘했는가를 평가하는 뭐 이런 거거든요. 공천에도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 유일하게 안희정 충남지사만 본인이 안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자체가 안희정 지사의 충남지사 3선 출마 안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더라고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뭐 불이익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대리인을 내세워 평가를 받아서 하위 20%에 포함된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죠. 지금 행정을 못했다 이런 것보다 안 나갈 거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물밑에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출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물밑에서 막 어떤 뭐 자기들 간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4년 전부터 준비하셨죠, 다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장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왜 서울시장 이야기가 지금 확 튀어나왔냐면 지난 주말에 정청래 서울시장 출마설이 튀어나왔기 때문이에요. 정청래 의원 자체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나는 임명직 안 맡을 거야. 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나간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모 언론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정청래 의원 인터뷰 중에. 그러니까 굳이 그걸 사용하지 않는 모양새가 되니까 정청래 서울시장 출마 저울질 이렇게 나와.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에서 제가 그 코멘트를 봤거든요. 경향신문 인터뷰였는데 경향신문 인터뷰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게 주 맥락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그냥 곁다리였는데 그게 헤드라인이 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사양할 일도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 대선 출마할 거냐고 물어봐요. 대선 출마하실 거죠. 그 뭐 지지율이 한 15% 정도 나오고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못 나갈 것도 없죠. 여러분 15%랍니다. 16% 꼭 만들어 드립시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그 다음 인터뷰나 다른 것에서는 약간 한 발짝 발전했어요. 서울시장을 노린다 이런 것보다 흥행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장 이벤트가. 근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박원순 서울시장 3선 확정 이렇게 돼버리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에 으쌰으쌰가 안 돼. 맥이 빠지는 거예요. 특히나 서울시장은 자체는 뭐 사실 선출직 2위잖아요. 대통령 다음 자리이기도 해서 박원순 시장이 덜컥 먹는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그 이벤트 속에 도움이 된다면 나 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그 멘트 멋있더라고요. 지역구 의원 정도는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지만 서울시장 정도의 스케일은 아무리 나 혼자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 나를 찾아줘야지 내가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내가 판의 어떤 잔치거리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를 바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멋있었어요. 지금 서울시장의 출마의 하마평이랄까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분들 당연히 박원순 시장이 있고요. 민병두 의원, 박영선 의원, 전현희 의원, 또 정청래 의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호 의원도 있고요. 근데 일단 이런 건 아셔야 됩니다. 여기 출마하시려는 분들 중에 정말 다수는 시장이 되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이름을 얻는 방식. 체급을 올리기 위한. 체급을 올리는 방식.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전 서울시장 후보만으로도 훌륭한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도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언론들은 그거를 계속 부채질하죠. 뭐 정청래가 뭐 박원순 시장을 뭐 이길 수도 있네 없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언론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단 한 번도 야수는 서울시장에 나갈 생각이 없었어. 근데 언론에 보도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을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아니,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나는 안 나갑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때까지 언론은 계속 부채질을 해요. 근데 이게 이벤트성으로 민주당에서 다른 의원들이 출마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오히려 박원순 시장의 3선이 위험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건 감정 싸움이었을 때. 당내 경쟁에서 이렇게 붙는 거기 때문에 전체 그림에서는 훨씬 더 재밌어질 수 있죠. 이 정도면요. 서로 간에 관계가 있어서 상대를 막 심하게 공격하거나 그렇게는 못해요. 지난 대선도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갔지만 결국에는 잘 마무리하잖아요. 모르죠. 또 박영선 의원 같이 좀 강하신 분이 정색하고 또 한마디 하면 분위기 쌓여지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지방선거건 국회의원 선거건 대통령 선거건요. 어느 한 명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 있고 모든 언론과 모든 관심이 그냥 그 사람은 돼. 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투표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맞아요. 투표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잠재적으로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투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안 찍어도 되겠지라고 빠지는 거거든요. 성향들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지지율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 진영에 있던 야당에 있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죠. 득표율이.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그런 어떤 깜짝 변수에 의한 위험성도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그 의원들이 나서서 출마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흥행몰이, 바람몰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을 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을 꼭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잡게 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이벤트가 그냥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워낙에 지금 뭐 앞서 있기는 한데 지금 2선 했고 뭐 3선째인데 앞서 있기는 하지만 선거라는 것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흥미있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가장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방심이에요, 방심.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황교안이 나온다, 홍정욱이 나온다, 뭐 서울시장도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정치인들도요,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출마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던 사람과는 다르게 예를 들면 현역 국회의원인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뭐 누구누구네 출마는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 내려놓고 출마한 사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현역 국회의원이 훨씬 더 안전빵이거든. 당선 가능성이 확실하다고만 할 때 의원직 내려놓고 뛰는 거지. 물론 후보까지는 의원직 안 내려놔도 되지만 내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특별한 광역시에 후보로 나간다 그러면 의원직 내놓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워낙에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을 거고 중량감이 너무 떨어지면 아까 제가 홍정욱하고 황교안 이야기했지만 또 그 사람 나오겠죠. 저쪽에.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 그런 선거에 무조건 나오는 사람. 조경태? 아니, 조경태가 왜 나와? 지역구도 부산인데. 나경원. 나경원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숟가락 얹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번에 원내대표 선거도 가나면 쭉 보고 나올 듯이 이야기하다가 가장 먼저 접잖아요. 나경원 씨는 분명히 서울시장 후보에 나올 거예요. 자기 체급을 또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지역구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나 서울시장 후보였어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총선 때 팔아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값이기도 할 거고. 정말 싫다.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년 6.13 지방선거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대거 후보로 들어간다면 일당의 지위를 잃을 수가 있어요. 원내 일당. 저는 그게 사실은 조금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조율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조율을 좀 저쪽도 하겠지만.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조율이 좀 되겠지만 실제로 지금 12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이면 공천이 확정돼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고 가겠냐 이런 거고 의미 있게 좀 바라볼 만한 사실 여론조사에서 별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때는 이제 정청래 의원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10월 3일부터 5일 동안 조사한 최근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55.1, 박영선 의원이 11.5, 임종석 9.4, 추미애
5점이 이런 식이거든요. 의미는 없어요. 박원순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한번 해본 거야.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안 찍고 다 여타의 후보를 찍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려고 하는 여론조사예요. 55.5% 정도 되면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에 박 시장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또 후보로 결정이 되면 찍을 사람들이 일단은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고 보고요. 이게 좀 흥미로운 게요. 10월달 조사여서 큰 의미는 없지만 이거는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입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명백히 드러내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의 경쟁력 이런 건 사실 볼 게 없는데 여기서 그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지지율이 높게 나온 지역이 강북 동부권, 강남 서부권, 강남 동부권에서 모두 53.1% 이상의 그런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빠진 데가 강남 3구하고 용산 쪽 이렇게 가운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강북 뭐 마포, 서대문, 용산, 은평, 종로, 중구 등에서도 44.9%, 45%의 지지하겠다라는 지지율이 나왔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강북 동부권, 강남 서부 동부에서 모두 53.1% 이상의 지지율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물론 강남 쪽은 조금 다른 성향이긴, 강남 3구는 다른 성향이긴 하지만 아마도 지금 뭐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실제 본격적으로 본선거에 들어갔을 때 강남 3구에서도 최소한 40% 지지율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박원순 시장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쉽지는 않은데 당내 선거에서 저는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돌발적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봐요. 경선에서. 이것도 아마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결선 투표제가 아직 룰이 안 정해졌지만 도입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그게 추세잖아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 관련해서는 온갖 이해관계를 다 정리해줘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로서 보면 돌발 변수만 없다면 박원순 시장이 가장 유리하겠지만 네. 정청래 의원이 이제 바람을 이끌고 가서 그럴 수 있어요. 당내 지지자들은 더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보다. 박원순 시장은 시정 전반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도 아, 저 사람 잘해 하면 이렇게 찍어줄 사람이 있겠지만 뭐 정청래 의원도 또 약점이 없는 것도 사실 아니고요. 그쪽 보수 쪽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흥행은 일단 된다. 나는 흥행몰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요. 6.13 지방선거에서 가장 기대하는 그 계층이 이번에 수능을 친 친구들 있죠. 올해 수능을 쳤던 그 친구들이 내년에 첫 투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참 팔자가 기구한 친구들이에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문에 뭐 수학여행이고 소풍이고 이런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처음으로 수능이라는 그 전국 고사가 일주일 미뤄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이 정치와 사회와 내 생활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몸으로 겪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내년 선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정당들도 모든 정당들이 일단 이번에 수능을 치렀던 그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그 친구들이 어른들 손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 가도록 선거장으로 투표장으로 끌고 갈 수 있게 캠페인을 벌이면 좀 우리나라 정치에서 좀 다른 그림과 역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는 부재자 투표 저쪽만 높게 나오면 그런 현상 안 나오겠죠. 이거 진짜 미스테리였어요. 그 당시에 박원순과 나경원 후보의 부재자 투표에서는 모든 선거구에서 나경원이 이겨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죠. 요거는 도대체 뭘까?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고요. 이걸 누군가가 이렇게 밝힌 적이 없어요. 상식으로 말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이긴 모든 지역구에서 나경원이 다 이겼다. 부재자 투표.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군대에서 뭐 줄 서. 너 누구 찍는지 보여줘. 이게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현재는.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진상조사해야 됩니다. 선거함이 투명하지 않아서 그렇죠. 투표함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꽁꽁 싸매놨어요. 이번에도 시민들이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죠. 사실. 그런 것을 봤을 때 선거 감시 업무는 이게 이제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투표라고 하는 행위가 갖는 그 엄중함이랄까 가치는 엄청난 건데 다행히 박원순 시장이 이겼기 때문에 문제화가 안 된 거죠.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졌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투쟁투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부재자 투표 중에 굉장히 다수는 군대 간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전체 표에서는 몇 프로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누가 손을 탔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한 60% 70%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도 부지자 투표는 나경원이 이겼다.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신뢰도 면에서도 떨어지고 의심을 받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현장 투개표가 얼마나 쉬워요. 투명하고 정확도도 모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할 수 있는데 시간도 짧아요. 예. 근데도 끝까지 안 하고 버티는 게 왜일까?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마무리하려고요. 정청래 의원이 만약에 서울시장을 출마해서 만약에 당선되는 경우를 한번 해봤어요. 그림을 그려보잖아. 예. 정청래 의원이 서울시장이 되는 경우.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이제 더 이상 팟캐스트 안 하시는 거겠죠? 지금도 팟캐스트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강연의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참 강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있죠.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인기.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서울시장에게는 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후보로서. 왜 이런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좀 시민적인 거 있잖아요. 막 열린 마인드로 사람과 소통하고 이러는 거는 좋은데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뭐 그런 프레임. 너무 나선다라든지 가볍다. 너무 가볍다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기. 선거는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단점을 최대한 그거를 돋보이게 만들고 이쪽에서는 그걸 최대한 가리려고 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이분 서울시장이 되면 정말 잘할 텐데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대중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확실한 팩트와 머릿속에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는 뇌 그리고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매년마다 국회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할 건 없는데 선거 과정을 어떻게 견뎌낼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별소리들이 다 나올 거예요. 어쨌든 박원순 시장과 정청래, 민병두, 전현희, 박영선 이런 분들. 박영선 의원은 지금 처음에 박원순 시장 등장할 때 시민사회의 후보인 예. 박원순과 민주당 후보인 박영선이 붙었잖아요. 예. 서울시장 그렇게 하고 싶으실까요? 국회의원도 할 만큼 해봤으니까 도전을 하고 싶죠. 네, 하고 싶죠. 그때 그 인터뷰 생각나네요. 낙검수 울었던 인터뷰. 넘버 2인데 대한민국의 넘버 2인데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겠죠. 자 그렇다면 서울에 있어서의 현안이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건 누구건 시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이 현안이 뭐라고 보세요? 서울시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이 엄청난 비토를 하잖아요. 근데 강남에서도 지금 전현희 의원 같은 사람들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에 당선됐기 때문이야. 강남을 지방선거에서 계층 투표를 할까? 지역 투표를 할까? 요거를 상당히 누그러뜨려 놓으면 다음 총선에도 편하고요. 민주개혁 세력의 정신이 들어와도 뭐 별 문제 없네 이런 거. 예를 들면 강남구청장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버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엄청 누그러지기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총선 때 강남에서 당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가 정치를 못해서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 하는데 강남도 좋아졌어? 우리가 세금 낸 만큼 잘해주고 있어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들의 표의 성향이 누그러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쪽 세력들이 얻는 표의 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 같은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당선된 거에는 박원순 시장의 덕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서울은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강남, 서초, 송파와 강동 일부 그리고 동작 일부 여기 지금 강남 느낌의 삘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이 자각을 해가지고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맨날 그런 소리 했잖아요. 강남을 독립시켜달라고. 예. 강남시로. 그런 방식으로 해왔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깨어났다고 보고 현안들은 지역마다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기억들 나시겠지만 이명박 때 오세훈 때는 뉴타운 이슈. 이건 완전히 사라졌지 지금은. 시장하고 친해니까 우리 지역은 뉴타운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지금 서울에서는 지역 개발 이슈가 조금씩 남아있긴 해요. 조금 약간 외곽으로 나가면. 그거 외에는 서울은 오히려 친환경, 사람 중심의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박원순 시장의 그 결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선거 이슈에서는 계속 그렇게 붙을 거예요. 왜 우리는 개발 안 시켜주냐 하는 쪽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지금 왜 공동체 마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서 아파트를 새로 짓기보다는 주택단지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거를 리모델링하고 인간 중심으로 만들겠다. 그런 식의 이슈들이 오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야겠죠. 사실 박원순 시장의 강남에서의 득표 예상률이 저는 높게 잡고 있는 게 저들이 얘기하는 좌파 정부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에 전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일을 해왔고요. 강남에도 굉장한 복지 혜택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강남 쪽에 지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큰 지하 공간을 만들어서 주차장부터 해서 모든 공간을 집어넣는 그런 작업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강남 사람들도 아마 민주당 출신이 시장을 한다거나 뭐 어디 단체장이어도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다라는 생각은 아마 이미 많이 굳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이게 실제 여론조사를 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정치인들까지. 네. 다짜 대결이에요. 박원순 37.8, 안철수 9.5, 유승민 8.7, 박영선 8.2, 홍준표 7.4, 임종석 6.1, 추미애 2.8 이런 식이거든요. 이건 압도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 있지. 국민들이나 당 입장에서 뭔가 좀 계속 엇박자 내고 뭔가 잡음 많이 들리고 못한다는 소리 들은 사람은 교체하고 싶겠죠. 근데 박원순 시장 그런 요소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잘했다는 뜻이고 저번에 그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살하고 이런 건들이 좀 몇 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인천의 유정복 시장처럼 치명적으로 못하는 게 아닌 이상은 사실 사람들 심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사람이 그게 정신적으로 편하잖아요. 그런 것도 깔려 있겠죠. 박원순 시장은 시정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 평가도 57%가 넘어요. 그런 거 보면 이건 박원순 시장이 나오면 거의 뭐 3선은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선 짜장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예. 요즘 소문 많이 돌았어요. 3선 짜장만 먹고 있다고. 예. 쓰리바는 3선 쓰리바 괜찮고요? 예. 3D 다스? 예. 자, 지방선거라고 하는 거 총선으로 가는 전초전이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방심 건물이라고 그랬는데 지방선거 일단 투표율이 낮다는 점. 압승할 거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투표율이 엄청 낮을 겁니다. 네. 박빙 느낌도 엄살을 일부러 피우는 거고요. 그래서 그 흐름이 문재인 정부 초기 개혁에 굉장한 힘이 되죠. 그러니까 언론이나 국민들은 다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개혁해라고 지방선거에서 많은 사람들 뽑아줬다. 여의미를 부여한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돼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전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봅니다. 투표율 올리기 이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일찍 얘기했나요? 정청래 의원 때문에 지금 해본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연말이라 약속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노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노쇼, 예약해놓고 취소도 하지 않고 레스토랑에 나타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노쇼를 대놓고 비난하면서 동남아 쪽에서는요, 아예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노쇼 하셨어요? 약속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인아의 박 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쌤. 네, 갈비탕을 반만 먹고 올라온 한창세입니다. 마저 드시죠. 저런 준비된 멘트 아주 좋아요. 아니, 제가 최근에 노쇼를 했어요. 이런 본인 이야기였어요. 네. 한 20년 된 친구들하고 이제 해년마다 약속을 하는데 갑자기 다 하나둘씩 아프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예약을 해놓고 그날 전화가 왔는데 정말 까마득하게 생각을 못한 거야. 여기 어딘데요? 이러는데 너무 죄송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끊었다니까요. 그게 노쇼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뜻인가요? 네. 예약해놓고 안 가는 거, 연락도 안 하고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그런 비슷한 방송 한 적 있어요. 송년회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네. 거기도 좀 비슷한 게 있죠. 자기가 쏜다고 그래놓고 술 취해갖고 어머. 친구 속이 만들고. 지갑 안 열고 예. 안 갖고 왔다 그러고. 예. 근데 그거 정말 비매너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자리에 비워놓고 손님도 안 받고 있는데. 맞아요. 더군다나 끝까지 안 나타나 연락도 없이. 그러면 정말 죽이고 싶죠. 근데 그게 악의적인 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천재지변에 해당해.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건망증을 넘어 치매로 가고 있는 사람인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나쁜 짓이죠. 네, 나쁜 짓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꼈어요. 정말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요. 뭐 인생에 내비게이션을 가져라 이런 얘기도 우리가 자주 하긴 하지만 정말 우리한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도 못 가겠더라고요. 전 오늘도 오다가 내비 잠깐 놓쳐서 계속 돌았어요. 이제 기계에 길들여진 노예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같이 여행을 가신 분하고 저하고 둘 다 휴대폰이 이게 다 배터리가 방전이 된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아이폰이고 저는 또 이제 갤럭시 8이라서 이게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도 이게 맞는 잭이 없어. 거기에다가 저희가 그 차에 SD 카드가 또 이게 불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산까지 가야 되는데 애월에 와서 밤 6시인데 깜깜해진 거예요. 이 상황이 휴대폰도 안 돼, 내비도 안 돼. 숙소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네. 참. 정말 답답하고, 야, 길도 모르고 내비 없으면 어디 끔찍도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휴대폰 없어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연락하시지 그러셨어요. 어떻게?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AI를 믿는 종교가 생겼다고 하죠. AI? 네. 인공지능. 아, 네. 사실은 이게 내비게이션도 인공지능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초기 단계 버전의 인공지능. 근데 그게 너무 의존성이 강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거는 또 그런 문제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동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옛날 같으면 옛날 방식 해야 돼요. 차 세워놓고 계속 물어봐야죠. 물어볼 수 없어요. 깜깜하고 차도 없고 아무도 없고. 제주도는 6시면 깜깜해. 원래 겨울은 6시면 깜깜합니다. 네. 네, 그랬습니다. 네, 지난주 영화 넘버 3 한석규, 최민식, 송강호 씨 주연의 영화였죠. 근데 그 영화를 이제 편집하면서 네. 또 한 번 또 봤는데, 네. 야, 정말 이 영화는 확실히 봐도 명작이고요. 그때 한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 하나하나가 네. 아주 주옥 같아. 뭐 이런 영화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밴드에다가 올렸더니요. 네. 우리 동문이죠, 동문. 동문 후배들이 그걸 우리 새날 고정 멤버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신 그럼 한 선생님이 선배님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맞다고 그랬더니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애니타임 애니웨어 뭐 어디서든지 만나자 그랬어요. 한쌤 제일 시원하게 대사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평생 욕할 걸 다 했다고 우리 PD님이.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네. 당신이 그런 욕을 하니까 입에 착착 달라붙어서 어머, 네. 예, 평상시 하던 일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마지막 부분에 이제 편집을 그렇게 했는데 노래 좋았어요, 노래. 조용필 씨의 노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그 OST라고 부를 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막 엄청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거기다가 다른 음악을 집어넣는 거였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게 좀 어울릴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이런 지점이 있어요. 그 기정님 목소리에다가 입혀야 되는 전주가 너무 네. 짧으면 묻혀요. 그런 계산 때문에 근데 바람의 노래도 잘 어울렸고요. 이를테면 이제 약간 초탈한 느낌의 그런 음악이잖아요. 네. 그게 한석규의 마지막 장면과 좀 어울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좋았어요. 그러니까 OST 없는 영화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생각하는 것만 한 30-40분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 시간 중에. 감사합니다, PD님. 별 말씀을요.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 참 기억이 이제 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꼭 알아가지고 오라고 몇 번 부탁했는데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오프닝 나올 때 그 음악 있잖아요. 예. 그 음악이 뭔지를 좀 알아갖고 오라고 저한테. 맞아, 게시판에도 질문이 종종 올라오죠. 예. 제가 방송으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메디슨 카운티 자리에 OST 나오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회 방송했던 거. 셀린 디온? 네, 그거는 제가 따로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제목은 생각이 안 나고 어떤 음악인지는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조용필 오빠 노래 좋았습니다. 네, 이번 주 박스오피스 인문학 순위 알아보고 갑니다. 마차님? 네. 인문학 순위는 변동이 없어서 당분간 소개해드릴 게 없습니다. 네. 다만 박스오피스는요 정말 매주 확확 바뀌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5위를 차지한 영화는 재개봉된 2004년에 개봉했었던 If Only입니다. 재개봉을 했는데도 바로 5위로 진입할 정도로 지금 인기가 뜨겁고요. 4위는 반드시 잡는다. 새로 개봉한 영화인데요. 성동일, 백윤식 주연의 작품이고 벌써 점유율이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위는요. 오리엔탈 특급 살인.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을 만한 책장에 꽂혀 있을 만한 아가사 크리스티의 원작 작품이고요. 이 영화도 11월 29일에 개봉하자마자 지금 3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기억의 밤이라는 장항준 감독의 작품인데요. 강하늘, 김무열 주연이고 장항준 감독이 여기저기 인터뷰를 재밌게 하면서 또 다른 화제를 낳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1위는 꾼이 차지를 했는데요. 11월 22일에 개봉을 하자마자 바로 박스오피스에 진입을 한 작품이고요. 현빈과 유지태 주연의 영화로 점유율은 지금 30%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빈의 모습이 괜찮더라고요. 네. 네,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인아가 선택한 18번째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는 러브 액츄얼입니다. 크리스마스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으로 통하는 영화. 영화를 안 본 사람들도요. 러브
하는 노래와 스케치북 고백은 너무 유명합니다. 많은 로맨틱 코미디와 드라마 장르의 명가로 알려진 영국의 영화 제작사 워킹 타이틀의 크리스마스 야심작이고요. 또 여러 커플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엮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옴니버스 스타일의 영화지만 각각의 러브스토리를 넘어서 등장인물이 서로 얽혀있죠. 첫 번째, 새로 임명된 수상 휴 그랜트와 비서 나탈리 마틴 맥커친의 사랑 얘기입니다. 미국의 우호적이었던 수상은 나탈리와 야릇한 장면을 연출한 미국 대통령에게 화가 나고 아주 강한 어조로 영국의 자부심을 늘어놓습니다. 두 번째, 수상의 동생인 캐런과 남편 해리의 얘기입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걸 알게 되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CD를 받아들며 눈물 흘리던 모습, 그리고 백화점에서 선물 살 때 알란 링만의 연기는 참 압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캐런의 친구 다니엘 리암 니슨이 등장합니다. 엄마의 죽음으로 아들이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고민했건만 사랑 때문이라는 답변을 듣고 11살 된 아들 샘의 여자친구로 인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새아빠와 아들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 번째 사랑 이야기는 작가인 제이니 콜린 퍼스가 열연을 했죠. 애인의 불륜으로 프랑스 작업실에서 글 쓰는 일에만 전념합니다. 그는 가정부로 맞이한 오렐리아와 새로운 사랑을 느끼죠. 국경을 초월하고 언어의 장벽마저 극복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이 둘의 이야기는 잊지 못할 매력적인 대사들로 더욱 빛이 납니다. 당신을 집에 데려다주는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자 제이니가 영어로 한 고백에 당신을 떠나는 건 가장 슬픈 순간이에요 라고 오렐리아가 포르투갈어로 고백을 합니다. 다섯 번째 사랑 얘기는요, 사라입니다. 요양원에 있는 오빠를 책임져야 합니다.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 사랑하게 된 동료 칼과의 관계는 오빠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죠. 여섯 번째 사랑은요, 한물간 로코와 매니저와의 우정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로코, 그의 특유의 말투가 정말 재미를 더하죠. 그리고 일곱 번째, 포르노 배우의 무미건조한 작업 속에서 피어난 사랑 이야기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편집되기도 했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콜린, 늘 실패로 끝나는 자신의 연애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는 용감한 청년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으로 가서 미인들을 만나죠. 그리고 마지막 사랑 이야기는 피터와 줄리엣. 결혼식에서 친구 마크는 쉬지 않고 캠코더를 들고 그 둘의 아름다운 새 출발을 기록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결혼식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로 마크는 줄리엣에 대한 감정을 들키게 되고요. 모든 진실을 전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사랑이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가슴 떨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 유명한 스케치북 사랑 고백신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낸 스케치북 고백신과 로맨틱한 결혼식, 또 사랑스러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영화입니다. 동네 문방구에 스케치북을 동냈다는 바로 그 작품. 실제로 우리나라 웬만한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패러디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면접할 때도요, 실은 이 스케치북으로 많이 준비해 갖고 갔어요. 카드로. 자기소개할 때. 이게 패러디 아닐까요? 이런 패러디? 그리고 유튜브에도 프로포즈 할 때 이 방법을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러브 액츄얼리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전 그게 궁금해요. 진실로 사랑하러? 사랑의 실제 이런 뜻 아닐까요? 아, 사랑의 실제? 사랑의 실제 그러니까 좀 묘하다. 사실 사랑이란 점점점 이 정도면. 아니, 지금 그러니까 러브 이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이 러브 액츄얼리가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어떠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때와 장소라든가 사람의 대상이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뜻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 느낌도 있고. 사랑이 정말 다양한 형식으로 여기에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통편집이 됐는데 저 이 영화 보면서
그 배우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게 필리핀하고 일본만 빼고 모두 다 통편집이 된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무삭제판을 봤는데 그렇게 네. 야하지 않은데 그냥 직업이 포르노 배우라는 이유 때문에 편집이 되긴 했는데 사실 그 포르노 배우가 후에 호빗의 주연이 되죠. 맞아요. 네. 그렇군요. 네. 감독 리차드 커티스 1956년생이신데요. 들어보세요.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 오. 네, 노팅힐, 브리짓 존스의 일기의 각본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도 우리 백화점에 나오는 그분 있잖아요. 미스터 빈. 네. 미스터 빈 극본으로 이 리차드 커티스의 첫 연출작이에요. 이 영화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연출에도 재능이 있음을 입증했고요. 락앤롤 보트, 어바웃 타임, 아히카 등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봤던 작품이 어바웃 타임이었죠. 네. 원래 이제 영화는 감독 예술이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가장 좋은 건 감독이 시나리오를 직접 쓰는 거예요. 바쁜 감독들이 이제 어떤 머릿속에 영화적 감성이 안 떠오를 때 좋은 각본을 써놓은 각본을 사다가 또는 뭐 가져와서 공동 작업하거나 영화 만든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영화를 각본 쓰는 사람 출신이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오히려 그 스토리텔링 같은 거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거라고 좀 보거든요. 전 바람직하다고 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죠. 최근에 아까 마차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각본 쓰는 사람, 그러다가 나중에 감독으로 발전하는 경우. 그게 장항준 감독이잖아요. 내가 써놓은 거를 다른 감독이 연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에라이 내가 연출하고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봉준호 감독도 각본 쓰다가 감독으로 데뷔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이 영화에는 대단한 영화인들이 많이 출연을 했어요. 영국 배우들은 다 들어온 것 같아요. 휴 그랜트,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 콜린 퍼스, 또 인천 상륙작전에 리암 니슨, 키라 나이틀리, 엠마 톰슨, 그리고 고인이 된 앨런 링먼, 또 가수예요. 빌 나이히. 정말 너무 재밌지 않아요? 빌 나이 완전히? 이 영화에서 신 스틸러 같은 느낌? 영국 출신의 유명한 배우들이 다 나왔다는 네. 바로 그런 거죠. 그 옴니버스 영화의 특성이기도 한데 이렇게 모으기는 좀 힘들어요. 사실은 한국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원톱 또는 투톱 이렇게 가다가 요즘에는 심한 경우에는 막 5명, 6명이 주연급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가격이 비싸서 못 모으는 것도 있지만요. 스케줄 잡기가 힘들어요. 모든 영화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지명도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인다는 건 상당히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옴니버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따로 잡는 거죠. 영화가 전체가 뭐 100 몇 분 된다 그러면 이게 7개, 8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물론 다 연결성이 돼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 근데 각자의 사랑에 대한 스토리랄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다 주연급이니까 누구한테 어떤 비중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옴니버스식으로 나누는 쪼개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런 영화들이 이건 사실 옴니버스라고 좀 보긴 그렇고, 그 주연들이 요소에서 그런 방식으로 등장하는 거라고 보고, 진짜 옴니버스는 완전히 달라야지. 같은 주제를 갖고 한 4개 정도로 나눠서 영화를 낸다든가. 사실 옴니버스 영화들은 성공하기가 사실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화 자체가 옴니버스인 경우는. 저희 세간나라 든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옴니버스 형식을 취하려고 노력해요. 한 에피당 예전에는 그냥 토론 하나 딱 이런 식이었거든요. 들을 것을 많게 하기 위해서 섹션이 나눠지는 그 방식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게 요즘 현대와 좀 맞아요. 그러니까 토론을 막 2-3시간 듣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게. 근데 이게 1시간을 기준으로, 저는 이제 방송이니까 영화 보러 가서 막 한 120분 이렇게 영화관에 앉아 있는 건 우리가 짬을 내야 되는 경우고, 일상 속에 있는 방송이니까 1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모든 방송이 1시간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보시면은 대부분 다. 그게 이제 사람이 집중력 있게 볼 수 있는 한계 시간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시간도 이제 쪼개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다양하게 뭔가를 들려드려야 되는 부분. 옴니버스는 전통적인 방식이죠. 뭐랄까, 심각하고 너무 길게 뭔가 고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쪼개서 들려주면 오히려 훨씬 편하게 느껴지는. 자, 첫 번째 스토리 보고 또 이제 1 보고 그 다음날 두 번째 스토리 보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영화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영화는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를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러다 날 새고 막. 2003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때 옴니버스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영화가 올해 또 재개봉하죠. 네. 크리스마스 데뷔해가지고. 네. 고전 중에 최고의 고전이기 때문에 고전이라고 할 것도 없네. 뭐 2003년이면은. 이번에 12월에 재개봉하는 영화가 우리 영인화에서 다 다뤘던 영화예요. 희한하죠. 네. 그게. 그 이번에 제가 새롭게 안 게 뭐냐면요. 타이타닉을 이번에 재개봉해서 수입을 했는데 수입한 그 회사가 친구 회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말이 나왔냐면 친구 한창섭이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새날에다가 티켓을 100장을
네, 좀 후원을 해라 하고 어떤 친구가 제안을 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아직 확실하게 대답을 안 했는데 네, 한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후원해주세요. 재개봉하는 영화 정말 12월만 되면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이 되면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우리 시대 윈터 러브스토리 베스트 3 해서 이와이 슌지 감독 러브레터 오겐키 데스까 12월 13일 재개봉하고요. 그 다음에 러브 액츄얼리는 벌써 3번째 재개봉을 하네요. 2003년 12월 정식 개봉을 했었고 10년 후 2013년 그 다음에 2015년 또 올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개봉은 처음으로 하는 영화가 사랑과 영혼이에요. 네, 12월 27일 이렇게 해서 추억도 돋고 새로운 관객도 찾고. 네. 근데 그건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니까. 네. 이미 알려진 영화를 다시 찍은 것도 아니고 관객을 많이 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추억하는 거죠, 뭐. 명장면 명대사부터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서는 그 말로 하는 명대사보다 너나 스케치북이 강해서 To me, you are perfect. 그 이미 그 김생민 씨가 이걸 따라했나 봐요. 뭐 perfect, great. stupid. 근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스토리를 치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사랑 이야기를 좀 해요. 오늘 방송에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간에 당신은 완벽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슴이 아파도 당신을 사랑할래요. 한다면 여자분들은 이런 거 맨날 기대하죠. 꿈 깨시라고. 그 남자가 다른 놈이어서 수컷이 아름다운 암컷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게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얼만큼 그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갈 수 있느냐지. 이런 식의 이벤트 같은 걸 뭐 바라고 이건 기발하기는 했어. 기존에 막 전광판 뭐 이벤트 뭐 이런 거 말고 뭐 꽃다발 갖고 와서 창문 앞에서 그런 거 말고 사랑을 고백할 때 스케치북을 사용한다는 건 발상이 정말 굉장히 신선하죠. 사실은 소리 내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였는데. 해보셨어요? 저는 프로포즈 자체의 개념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요. 아 그래요? 항상 모르시는구나. 가진 자의 여유.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요. 네.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 여자의 마음이 뭔지는 알죠. 그게 제가 흔히 말하는 태도 문제인 거 맞아요. 네가 얼만큼 사랑하는지 여자들은 남자에게 일단 보여달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노력하느냐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너무 뻔한 스토리들 있잖아요. 왜 그 오래된 연인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뭐 영화 보고 밥 먹고 술 먹고 모텔 가고 그 방식을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여자들 입장에선 당신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또 보여줘봐. 그래서 뭔가 좀 어설프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노력하고 연구했구나를 보고 싶은 거. 그게 기본 어떤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공식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그 프로포즈 방법으로는 상당히 좀 기가 막혔던 거라고 봐요. 식상하지 않은 짓, 아까 말한 밥 먹고 술 먹고 영화 보고 이것이 아닌 짓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임팩트가 강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말은 실제로 이제 여자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자들은 프로포즈라는 과정을 거쳐주길 바라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정식으로 네가 나를 데려가줘. 형식을 갖춰가지고. 근데 남자들 대부분은 그런 거를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왜냐면 이게 오히려 가식적으로 보인다는 게 싫은 거예요. 어떤 형식을 거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어떤 화려한 이벤트 이런 것보다는 난 당신 끝까지 갖고 갈 거야 라는 마음이 더 강한데 거기에 형식을 계속 보여달라고 막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달라고 하면 바로 저는 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PD님 말씀이 꼭 저를 알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못했어요. 정말로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직업에서 이제 그게 바뀌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지금도 사랑 고백은 이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나이를 들어갈수록. 남편은 본인한테 지금 희정님 이야기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나이 들어갈수록 표현력은 떨어지고 일상에서 그냥 어떨 때는 동수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냥 가족이 섞여가지고 사는데 남자들은 오히려 그 가치를 더 높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당신이 곧 나 이렇게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사람한테 특별히 뭔가를 더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우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 입장은. 내가 지금 당신과 살고 있는데 근데 여자들은 그 반대잖아요. 잡은 물고기에 뭐 안 한다는 이런 개념처럼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여자분. 그래도 한 번은 예의상 좀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나 당신을 의지하고 있어. 당신을 믿고 있어. 51%도 좋아. 당신을 믿고 있어. 이런 얘기를 그리고 뭐 꽃다발이라도 돈 봉투라도 한 번씩 줘야지.
이게 복잡하게 심리적으로 얽혀 있는데 네. 남자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사회적 가치가 있어. 네. 외모 이런 거 안 중요해. 늙어도 돼. 백발이 나와도 그 사람이 돈만 많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으면 돼요. 여자는 열등감 뭐냐면 미모, 젊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자는 내 남자가 밖에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데 나는 지금 살림만 하는 것 같아. 그 느낌 속에 나이는 들어가잖아요. 그 당신이 나에 대한 애정이 변치 않았다는 거를 주기적으로 보여줘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도 항상 수컷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새끼 낳아준 내 여자, 집에서 나 기다려주는 내 여자, 나만 사랑해준 내 여자에 대한 그 온전한 감정 갖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날마다 표현한다는 게 오히려 변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나는 안 오던 짓을 해. 네,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걸 그냥 일상생활로 표현하고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 그걸 특별히 다시 이벤트를 한다는 게 부끄럽다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변했다고는 시그널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해가 돼요. 네. 네. 우리 집에 있는 사람 잘 들어봐요. 저는 한 번도 남편이 저한테 뭐 이벤트를 해주거나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얼마 전에 뭐 꽃다발도 받으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최근 일. 결혼 생활 꽤 이제 오래 하긴 했지만 결혼도 저희가 연애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친척들 중매로 이렇게 해서 5개월 안에 싹 해버리고 이러니까 저희는 살면서 친해진 케이스. 그리고 되게 맨날 저는 이제 일하고 딱 들어오면은 밥 차리고 이러면 자기는 삼국지 하고 있고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고 그럼 전 뒤에서 난 맨날 밥만 하고 막 이러면서 애 낳고 그냥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계기가 딱 아프고 나서 제가 굉장히 크게 쫙 아프고 나서 이게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이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마누라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바뀌고 나서 꽃다발 처음 받았다니까요. 그거 참 중요합니다. 예,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한번 모계가 혹이 있다고 큰 병원에 빨리 가보라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다 뒤져서 어느 사람이 이렇게 명인가를 찾아봤더니 건국대학교에 있는 분이 갑상선에 대한 권위자인데 이분은 수술을 1cm 이하는 권하지 않는다. 그분이 아주 참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1년 뒤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때 지금 놀라셨죠? 박희정 선생님의 남편 심정이 아마 제 심정이었을 거예요. 네. 네. 항상 건강하게 항상 가정을 지키고 있으면은 그냥 뭐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뭐 아프기도 하고 뭐 다른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면 그때 그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말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혼자 되는구나. 이런 갑자기 어떤 불안 심리가 갑자기 급습히 배우더라고요. 잘하고 계시죠? 아멘. 그 중년의 인생의 어떤 관념이랄까요? 철학이랄까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인생의 중년이라고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철학적 수준은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젊었을 때나 똑같은 수컷이면 그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요. 근데 그 방법이 하나 있더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인생의 이 표현 정확히 잘 기억하십시오. 잔상.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와 어떤 모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흔쾌하게 집에 오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꼬리 담궈두고 오잖아요. 조금 더 놀고 올 거라는. 그게 잔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 희정님은 뭐 어떤 경우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중매 결혼 비슷하게 결혼을 했다고 쳐요. 네. 두 사람 다 잔상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에 사랑했던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도 남아 있을 수 있고요. 그 잔상들을 계속 길게 가져가는 질수록 결혼 생활은 안 돼요. 근데 젊었을 땐 그게 잘 안 떨어져. 잔상을 남기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 어떤 심리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잔상들을 털어내면 그때부터 진짜 결혼 생활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런 지점들인 거죠. 부인이 아파서. 뭐 여러 개념 속에 갑자기 어느 날 잔상이 조금 남아있던 어떤 내 인생의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100% 올인하는 게 그때부터인 거죠. 우선순위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 여자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기 인생에 있어가지고, 이게 내 인생에 이것밖에 안 되는 전부가 아니라, 이게 내 인생의 전부로구나. 네. 긍정적인 전부를 가지려면 뒤에 있는 잔상을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미련, 그런 거 있잖아요. 첫사랑 만나고 싶다. 없어요. 계속 저한테. 첫사랑 만나고 싶다, 이런 거. 그때 내가 중미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 그때 연애했던 그 남자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런 막 잔상들을 다 끊어내야 되는. 그러면 그때서야 나이 먹어서 진정한 연애, 결혼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기분 나쁜 거야.
둘이 막 티격태격 사랑을 해요. 나중에 예전 드라마들은 대부분 다 결혼하는 걸로 끝나요. 그걸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사실 그게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잔상 빨리 끊어내라. 옛날에 내 여자, 내 남자 이런 생각들을 끊어내기 전까지는 그냥 아슬아슬한 사랑의 게임일 뿐이에요. 그걸 끊어내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끊어내셨죠? 갑자기 저는 그걸 완벽하게 끊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즐겁습니다. 잔상, 추억을 다시 한번 더듬게 됐네요. 정말 결혼 생활이든 또 사람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데 있어서는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의 사랑의 형태가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결국은 찾는 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족이고 사랑이고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다 사랑이 있다.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음악들도 좋은 음악들도 많이 나오고 저는 결혼식 장면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축가 그것도 이벤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딱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노래가 나오고 love, love, love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이번 주는 이제 OST 네, 음악 특정할 많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너무 많아도 고민돼요. 그 음악이 들어가야 될 부분 몇 개 안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음악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랑 영화에는 사랑스러운 음악이 필수잖아요. 사실은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음악으로 결국은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뭐 연인과 데이트할 때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음악. 심지어는 이제 침실에서도 이렇게 잔잔하게 음악 틀어놓는 음악이 주는 인간에게 있어서 영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음악을 들으면 그때가 떠오르니까. 마찬이 고개 끄덕. 러브 액츄얼리 2가 만들어졌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레드 노즈 데이 액츄얼리 해가지고 지난 5월 MBC 공식 유튜브 계정에 게시가 됐는데 크리스마스 영국 대표 영화 이 영화를 14년 후를 담았는데 레드 노즈 데이는요. 1985년 시작된 TV 자선 행사래요. 이 행사를 시작한 사람이 코미디언 레니 헨리와 러브 액츄얼리 감독 리차드 커티스입니다. 그래서 레드 노즈데이 액츄얼리를 만들었는데 한 16분 정도인 것 같고요. 2년마다 3월 둘째 주 금요일에 개최되는 전 국민 자선 모금 행사인데 배우들이 거의 다 14년 후의 모습으로 다 출연을 했는데 고인이 된 앨런 링맨이 빠졌죠.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부인 역이었던 엠마 톰슨도 그럼 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2명만 빠졌습니다. 원작만 한 게 있겠어요? 그게 너무 강렬하면 2편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최근에 그 영국의 해리 왕자. 네. 그리고 약혼녀 메건 마클.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약혼 소식이 이 영화에 예언돼 있다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해리 왕자 커플의 결혼을 예언한 것은 다름 아닌 러브 액츄얼리의 꼬마 커플 샘과 조연하다. 그 꼬마가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죠. 그런데 그 여자애도 딱 보면은 뭔가 흑인과 백인 혼혈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해리 왕자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영국 왕실의 결혼식 치고는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이혼녀에다가 혼혈에다가 연예인에다가 이런. 맞아. 네. 토마스 생스터 샘 역을 맡았던 그 꼬마 기억하시죠? 엄마 때문에 이렇게 우울한 줄 알고 아빠가 얘를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사랑은요. 정말 이 천당과 지옥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사랑하고 달달할 때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갈등 관계에 있거나 싸우거나 심지어는 헤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이 또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도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별 후의 아픔이 너무 커서 다신 사랑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인생 자체를 특히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사랑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랑이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 이 사랑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사랑 자체가 절대 선이다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선택의 사항인 거지 사랑이 뭐 완벽한 선이고 사랑만이 인생을 구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사랑이 깨졌을 때 생각해보면 너무 아파서 감히 시작을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게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아픔 뒤에 더 단단해진다고는 하지만 사랑이 깨지고 나면은 정말 많이 아프죠.
그래서 사랑을 안 한다는 건 좀 그렇고 좋은 방법은 짝사랑? 왜 그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게 1위가 뭐냐면은 배우자가 죽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뭐 결혼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한 남자로 태어나고 한 여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서로 간에 짝이 된다는 개념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책임을 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단지 사랑할 때는 사랑분의 감정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 책임 회피를 하는 사람들 저번에 우리 방송으로 다뤘던 것 중에 그 마차님 이혼한 후에 양육비. 양육비? 실제로 법원 판결을 받았어도 양육비를 못 받는 사람이 거의 90% 가까이 되죠. 네, 80% 훨씬 넘어요. 네. 그래요? 그럼 법적으로 무슨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인력의 한계상 잘 안 돼요. 그 법원에서 양육비 줘라고 판결이 나와도 네. 주는 사람이 10몇 %밖에 안 된다. 여기 이제 사랑의 어떤 그 책임성을 회피하는 경우 또는 뭐 정말 못 살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감정들이 있어가지고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사랑으로 빛나는 기간은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걸 빨리 벗겨내는 방법이 아까 잔상을 지우라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내 남자가 내 여자가 나만을 위해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면 그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근데 자꾸 한눈을 판단 말이야. 잔상이 남아가지고.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가는데 이런 소리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고. 이 영화 보면서 크리스마스 4주 전, 크리스마스 3주 전, 2주 전, 1주 전 이렇게 가잖아요. 한쌤, 크리스마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크리스마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가슴이 설레고 또 크리스마스 그러면 누군가에게 꼭 뭘 선물이나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유래를 보면 이제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합성어거든요. 이제 크라이스트는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스는 이제 미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의 탄신일 당일을 크리스마스라 그러는데 그 전야를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전날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를 이렇게 하루로 여기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이때 교회에서 다 행사를 끝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는 기원전 350년 전부터서 이제 그리스도교의 축제로 이제 인정되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추리에 두 가지 유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고대 이집트 동지제 때 나뭇가지 장식에서 유래됐다는 것과 두 번째는 또 고대 로마 축제 행렬 때 촛불을 단 월계수 가지 장식에서 비롯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원시시대 수목 숭배와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는 바로 에덴 동산을 상징하여서 낙원나무를 사용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 불을 밝힌 트리를 놓게 된 것은 미국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겨울을 이겨낸 초록색 나무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삶의 색으로서 붉은색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런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와 루돌프, 19세기 후반까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알지 못했죠. 근데 이전에는 네덜란드 이주민들만 알고 있었던 건데 이 산타가 4세기 초 터키에서 성자로 추앙받았던 상투스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그는 많은 선행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12세기 초에 프랑스 수녀들이 니콜라우스 축일을 기념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한 것이 이 산타와 루돌프의 첫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 무렵에 네덜란드 사람이 아메리카로 이주한 뒤에 그런 네덜란드 발음으로 신터클라스라고 부르기 시작하다가 이것이 바로 이제 영어로 돼가지고 19세기경에 바로 산타클로스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루돌프는 1939년에 미국의 대형 백화점 몽고메리 워드의 광고 카피라이터였던 로버트 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어린 시절 항상 작고 수줍음을 잘 탔던 로버트 메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대상이 되었던 자신을 회상하면서 사슴에게 왕따당하는 빨간 코의 루돌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병든 딸을 위하여 이야기를 만들었으나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무심코 제출하였다가 그것이 당선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있잖아요. 네. 우리 참 추억이 있는 건데 학교 다닐 때 강제로 없는 돈을 내고 그랬던 실. 네. 그래서 막 선생님이 강요를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봉투를 봉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19세기 초에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결핵에 걸려서 그중 어린 환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펜하겐의 우편 배달부가 아이나르 홀벤이 우편물을 정리하던 중에 크리스마스 철에 우편물에 씨를 붙여서 판매하면 기부에 관심을 끌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처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이 발생된 것이 바로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카드를 보내는 것이 보급되었다는 것이 그 풍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실이라든가 트리라든가 뭐 루돌프라든가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여기서 하나 더. 그 크리스마스 트리로 가장 많이 애용되는 나무가 구상나무라는 건데요. 그게 우리나라가 원산지예요. 선교사분, 정확히는 1907년 포리와 타케라고 하는 프랑스인 선교사가 구상나무 표본을 미국에 보내고 이제 침엽수 종류 중에 하나인데 모양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장식품을 걸기에 적당한 모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표본처럼 보이는 건 한국이 원산지인 구상나무다. 구상나무. 네. 네.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 꺼내놨는데 꺼내다가 손을 찔려가지고 아팠어요. 우리 녹음실에도 있고요. 네. 저희 집에도 있고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 예전에는 꾸미려고 그러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었죠. 요즘에는 이제 디모 샵 있잖아요. 싼 물건 많이 파는데 거기 가면은 5,000원짜리면 하나 할 수 있는데 전국까지 다 달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크리스마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 크리스마스에 연인들이 네. 케이크를 사서 손을 붙잡고 모텔에 가느냐. 문화인데 뭐 어때요? 왜냐면 이게 정말 서구랑 다른 게 뭐냐면 저도 되게 적응을 못했었는데 크리스마스는 무조건 가족과 함께 그리고 연말은 무조건 친구와 함께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영화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받을 때 25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선물을 다 포장해서 놓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카가 있는데 조카 둘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이 개수를 똑같이 해서 선물을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주방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선물을 하면 안 되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네. 맞아. 크리스마스 때, 맞아요. 우리 때 보면 이제 여관이었죠. 지금은 뭐 모텔이라 그러지만, 방값이 3배로 올라요. 방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해보셨구나. 네. 근데 이런 거 아닌가요?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놀았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네. 이게 한국 문화와 그 문화가 섞인다면 원천적으로는 여자친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거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초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자 자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이 돼야지 왜 쫓기든 모텔로 들어가는 건 좀 그래요. 진짜? 근데 사실은 이제 모텔 그러면 전부 다 이 세 분께서는 좀 이상한 걸 상상을 하시는데 친구들끼리 만나서 마음 놓고 술 먹고 보낼 수 있는 게 모텔밖에 없어요. 그래요? 왜냐면 친구 집 가서 술 먹고 부모님 계신 데서 그 옆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당시에는 20, 30대들이 많이 독립해서 살지 않아서 더 그랬어요. 공간이 맞아요. 없었기 맞아요. 지금은. 예. 이 마차님 대단하시네요. 아니 근데 요즘에도 또 그래요. 뭐 모텔이나 호텔이나 빌려서 연말 행사하는 친구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느낌은 좀 다르겠지만. 근데 아까 제가 잔상 털어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가끔씩 이제 지금 올해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는 그 시간에 편집하고 있을 텐데 문득 시간이 남으면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도 잔상을 못 털어내시는 그러신 것 같아. 아니 저처럼 잘 털어내는 사람은 사실 없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지금 명과 암인데 그 정도도 감정이 안 움직이는 게 사람일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가 편집이 빨리 끝났어. 그래서 12시에서 1시 넘어가는 그 시간에 밖에 눈이 오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도 마음이 심란해진다거나 뭔가 좀 울컥해진다거나 이런 게 없다면 사람일까요? 그쵸. 그거에 정말 저는 이번에 그 코타키나발루 가면서 제가 그걸 특별하게 느꼈거든요. 이제 옛날엔 김포공항이죠. 뭐 벌써 거기 가면 설레이기 시작했는데 코타키나발루라는 그러한 해안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쪽으로 슬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연식이 좀 오래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생활에 굉장히 쫓기고 지금 못다 하고 다시 가면은 지금 이걸 처리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 하는 게 생각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연식이 돼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쌤은 내가 보기에 잔상을 잘 털어내신 분이라고 보는데 문제는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방송 팀원들하고 그런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은데요. 나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그렇게 설레는 게 없다? 그래요? 그게 어떤 면에서 일적으로만 보면 자랑이죠.
이 사람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데 반대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결여이고 어쩜 병일 수도 있습니다. 잔상 털어내는 거는 다르게 다른 건 필요 없잖아요. 내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벽 2시에 녹음실 나서는데 눈이 내리고 있다. 피곤해 집에 가 자야지. 이걸로 끝난다면 그건 사람일까요? 로봇이지. 이제 그 원인을 찾았네요. 일행에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로. 정말 왜 그러냐면 옛날에 갈 때는 우리 그 일행들이 재밌는 사람끼리 막 무슨 말을 해도 다 통하는 사람끼리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래서 그렇구나. 맞아. 예. 목사님들이셨어요? 들켰습니다. 저는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그때 여학생이 그 조그마한 컵 유리컵에다가 지금 생각하니까 초예요. 초를 이렇게 준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그때 당시 예뻤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그게 체험자로 이래서 그게 생각이 가끔 나요. 우리 선생님 그때 목마와 숙녀는 어떻게 되셨어요? 목마와 숙녀 그걸 듣고 공상이 많이 잠겼죠. 지금도 그거 들으면 그때 생각으로 울컥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가을만 되면 가을 하늘에서 나는 컴팩트 냄새. 그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의 3단 변신. 2학기 때 처음으로 화장하고 나타났는데 그 흔히 말하는 컴팩트 분 냄새. 그게 굉장히 오랜 시절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오랜만에 만난 화장 안 하고 다니셨던 분이 중요한 날만 막 깨진 컴팩트 막 바르면서 그 분 냄새가 너무 좋았던데 나이를 한 10년쯤 더 먹고 나서 여자친구한테 똑같은 냄새를 맡았을 때 그리고 나서 시간이 계속 지났잖아요. 올가을에도 문득 날마다 그러는 건 아니고 정말 날씨 좋은 날 하늘 한번 보면 코끝에서 그 분 냄새가 휙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잔상을 못 털어내셨어요. 근데 만나고 싶진 않아요. 이게 잔상은 없고 일부러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전혀 만나고 싶진 않아요. 강한 부정이에요. 영이나도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방송을 만들기 위한 도구였었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을 할 때는 서로가 주인공이래요. 서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뭐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서로를 위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랑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는 하는 조연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주연이었을 때 그 사랑받았던 그 마음, 허탈함, 박탈감 이런 게 남아서 더 아프다.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네요. 정말 좋은 말씀 하셨네요. 옴니버스라는 게 이 영화의 형식이 그렇잖아요. 그 섹션에서는 다 주인공들인 거잖아요. 사랑을 나눌 때도 그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은 커플들 중에 우리만의 영화의 주인공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네요. 어디에나 있는 사랑 여러분 꼭 찾길 바랍니다.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이나 18번째 러브 액츄얼리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 이벤트가 그냥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워낙에 지금 뭐 앞서 있기는 한데 지금 2선했고 뭐 3선째인데 앞서 있기는 하지만 선거라는 것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흥미 있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가장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방심이에요, 방심.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황교안이 나온다, 홍정욱이 나온다, 뭐 서울시장도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정치인들도요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출마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던 사람과는 다르게 예를 들면 현역 국회의원인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뭐 누구누구네 출마는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 내려놓고 출마한 사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현역 국회의원이 훨씬 더 안전빵이거든. 당선 가능성이 확실하다고만 할 때 의원직 내려놓고 뛰는 거지. 물론 후보까지는 의원직 안 내려놔도 되지만 내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특별한 광역시에 후보로 나간다 그러면 의원직 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워낙에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을 거고 중량감이 너무 떨어지면 아까 제가 홍정욱하고 황교안 이야기했지만 또 그 사람 나오겠죠. 저쪽에.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 그런 선거에 무조건 나오는 사람. 조경태? 아니, 조경태가 왜 나와? 지역구도 부산인데. 나경원. 나경원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숟가락 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도 가나면 쭉 보고 나올 듯이 이야기하다가 가장 먼저 접잖아요. 나경원 씨는 분명히 서울시장 후보에 나올 거예요. 자기 체급을 또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지역구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나 서울시장 후보였어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총선 때 팔아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값이기도 할 거고. 정말 싫다.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년 6.13 지방선거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대거 후보로 들어간다면 일당의 지위를 잃을 수가 있어요. 원내 일당. 저는 그게 사실은 조금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조율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조율을 좀 저쪽도 하겠지만.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조율이 좀 되겠지만 실제로 지금 12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이면 공천이 확정돼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고 가겠냐 이런 거고 의미 있게 좀 바라볼 만한 사실 여론조사에서 별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때는 이제 정청래 의원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10월 3일부터 5일 동안 조사한 최근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55.1, 박영선 의원이 11.5, 임종석 9.4, 추미애 5.2 이런 식이거든요. 의미는 없어요. 박원순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한번 해본 거야.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안 찍고 다 여타 후보를 찍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려고 하는 여론조사예요. 55.5% 정도 되면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에 박 시장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또 후보로 결정이 되면 찍을 사람들이 일단은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고 보고요. 이게 좀 흥미로운 게요. 10월달 조사여서 큰 의미는 없지만 이거는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입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명백히 드러내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의 경쟁력 이런 건 사실 볼 게 없는데 여기서 그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지지율이 높게 나온 지역이 강북 동부권, 강남 서부권, 강남 동부권에서 모두 53.1% 이상의 그런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빠진 데가 강남 3구하고 용산 쪽 이렇게 가운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강북 뭐 마포, 서대문, 용산, 은평, 종로, 중구 등에서도 44.9%, 45%의 지지하겠다라는 지지율이 나왔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강북 동부권, 강남 서부 동부에서 모두 53.1% 이상의 지지율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물론 강남 쪽은 조금 다른 성향이긴, 강남 3구는 다른 성향이긴 하지만 아마도 지금 뭐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실제 본격적으로 본선거에 들어갔을 때 강남 3구에서도 최소한 40% 지지율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박원순 시장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쉽지는 않은데 당내 선거에서 저는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돌발적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봐요. 경선에서. 이것도 아마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결선 투표제가 아직 룰이 안 정해졌지만 도입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그게 추세잖아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 관련해서는 온갖 이해관계를 다 정리해줘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로서 보면 돌발 변수만 없다면 박원순 시장이 가장 유리하겠지만 네. 정청래 의원이 이제 바람을 이끌고 가서 그럴 수 있어요. 당내 지지자들은 더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보다. 박원순 시장은 시정 전반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도 아, 저 사람 잘해 하면 이렇게 찍어줄 사람이 있겠지만 뭐 정청래 의원도 또 약점이 없는 것도 사실 아니고요. 그쪽 보수 쪽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흥행은 일단 된다. 나는 흥행몰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요. 6.13 지방선거에서 가장 기대하는 그 계층이 이번에 수능을 친 친구들 있죠. 올해 수능을 쳤던 그 친구들이 내년에 첫 투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참 팔자가 기구한 친구들이에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문에 뭐 수학여행이고 소풍이고 이런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처음으로 수능이라는 그 전국 고사가 일주일 미뤄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그냥 알몸으로 있어도 따뜻할 것 같은 그 정도로 상상했다. 쿠션감이 있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얇은 그런 이불은 아니고요. 정말 가볍지만 쿠션감이 엄청 있는 쇼앤 숫솜 이불 세트. 이걸 여러분들이 거셨습니다. 5분 드리는데요. 그 두 가지를 세트로 주시면서 가격이 대략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5분께 드리는 주부님들 특히 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 좀 통이 커요. 전에 경품으로 그 침대 거셔도 돼요. 침대가 150만 원, 200만 원인데 그 정도로 통이 크신 분들이야 이건 뭐 껌이죠. 쿠션 재벌인데요. 그래서 이분들께 드리는 그 쿠션 사탄 숫솜 이불 세트 한번 보시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쇼앤이지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이제 독립 홈페이지가 생겼죠. 모 마켓에 있다가 쇼앤이지, 그러니까 쇼앤이지 보여주다의 쇼와 엔드 할 때 N 알파벳 N이에요. 그 다음에 쉽다의 이지 이런 개념이에요. showeasy.com 검색하셔도 됩니다. 쇼앤이지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숫솜 이불 세트 샘플이랄까 이게 나와 있는데 한번 사볼만 하겠더라고요. 지금 저 만져보니까 저런 데서 자면 정말 잠 잘 오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겨울 이불에 좋지 않은 소재를 쓰면은 덮고 잤을 때 더우면은 땀이 밖으로 안 나가면 되게 뭐라 그러지? 습해져. 습해지는데 저거는 덮고 잡았을 때 따뜻한데 통풍이 잘 되는. 네, 그렇더라고요.
5분께 드리겠고요. 어쨌건 쇼에니지에서 4탄으로 숫솜 이불 세트 출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쇼에니지에서 만든 숫솜 이불 세트 한번 꼭 보시고요. 제가 링크는 공지사항으로 걸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 이벤트 메일을 저한테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담당자가 이 메일을 취합해서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쏴드려요. 그리고 저한테 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는데 거의 한 20만 원 상당의 패드, 요와 이불 세트 드리는 이벤트인데 앞으로 나올 에피소드에 가까운 시일 내에 방송 제목으로도 걸려요. 이벤트가 어디에 들어있다.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메일 적으실 때 선풀 한 줄도 같이 달아주세요. 그거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저번에 황토 발구들 이런 거 예. 당첨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고가인데 당첨되신 분들이 댓글 하나라도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려주시고 어떤 분들 있잖아요. 왜 파파메이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후기를 올려주시잖아요. 예,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은 예.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의 어떤 협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잖아요. 광고는 저기다 뭐 광고가 많네 정리하시는 분도 우리 상황 아시면은 정말 미안하실 거예요. 자, 이제 재벌이 되셨으니까 이제 세금 잘 내시는 재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통신사 마일리지라고 아십니까? 통신사의 마일리지. 마일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요금 1,000원당 5원에서 10원 정도로 마일리지를 적립한대요. 그걸 고객한테 제공을 해줬었는데 부가 서비스나 소액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고객 대부분은 이를 알지 못했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네. 적립한 지 7년이 지나거나 통신사를 옮기면 자동으로 사라진답니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자동 소멸한 마일리지가 모두 1,655억이래요. 5년 동안 와. 통신 3사가 조용히 꿀꺽한 게 바로 1,655억이래요. 아니 뭐 다른 거는 열심히 전화해서 막 광고하면서 이런 건 또 광고를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통신비를 결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건 좀 소송해가지고 뭐 징벌적 배상금으로 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열받는데. 이거 저도 몰랐다는 건 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마일리지 말고도 예. 통신사 포인트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안 쓰고 계시잖아요. 거의 네. 막 20만 원 가까이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빵집에서 꼭 쓰셔야 됩니다. 전 반대입니다. 왜요? 그분들이 무는 비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렇게 되면 통신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사가 물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러니까 업주들이 무는 비용이래요. 그래서 저는 안 써요. 뭐 동네 빵집이나 편의점에서. 네. 그런데 뭐 CGV 같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데선 그 영화 공짜로 볼 수도 있고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뭐 마일리지고 포인트고 안 줘도 되니까 통신비를 그냥 낮춰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맞아요. 그게 그렇기도 하고 이 마일리지 쓸 거를 생각을 해서 프랜차이즈 빵집 같은 데는 빵값이 그만큼 올라가 있거든요. 저도 1년이면 이 마일리지가 아니고 이거 뭐죠? 포인트. 이 포인트가 사실은 멤버십 포인트가 1년이면 한 20만 원 정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 15만 원 주고 후반기에 오면은 보너스로 5만 원을 더 주거든요. 안 쓰시죠? 영화 보는데 많이 쓰는데 20만 원을 그냥 통신비로 깎아주는 게 더 깨끗하지 않나? 이게 좀 빈정상하는 게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쓴다면서요. 그렇죠. 포인트는. 네. 그러려면 한꺼번에 쓰려면 그날 장을 엄청 봐야 되는데 편의점은 엄청 비싸요.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이번에 그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이 여기서도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 통신비 관련한 거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통신 3사가 반기를 들었었거든요. 한번.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가지고 어쨌건 우리나라 통신요금 아직도 많이 비싸고요. 점차적으로 이런 것도 계획해 나가는 중요한 적폐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민주당이요, 현역 광역단체장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영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런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지난 주말 거리로 나섰습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대형 병원에 환자가 몰려 동네 병원은 망하고 건보 재정도 파탄날 거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계의 염려는 이해한다면서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는 게 문재인 케어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들은 건보 수가만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되겠지만 수가 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 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MRI, 상급 병실료 등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도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5년 뒤 70%까지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그때까지 30조 원이 추가로 필요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거란 우려와 함께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재정 건전성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에 대해선 이미 면밀한 검토를 끝냈다며 의료계 등의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꽃가루가 뿌려지고 해직자들이 레드카펫을 밟습니다. 그리움과 기다림의 의미를 담은 노란색 스카프를 목에 두른 동료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던 해직자들을 맞이합니다. 지난주 먼저 복귀한 최승호 사장에 이어 5명의 MBC 해직 언론인들이 복직돼 5년 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투병 중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용마 기자는 이 자리는 촛불 시민들 덕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은요, 작년 엄동설안을 무릅쓰고서 나와주었던 촛불 시민들의 위대한 항쟁. 방통위는 KBS 강규영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강 이사가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감사원 조사에서 강 이사는 애견 동호인과의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327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강 이사를 불러 해명을 들을 계획입니다. 방통위가 강 이사 해임을 최종 건의하고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강 이사는 해임됩니다. 현 야권 성향의 강 이사가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현 여권 우위로 판도가 바뀝니다. 고대영 사장의 해임도 가능해집니다. 검찰은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입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해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을 뒷조사한 부분과 과학기술계 80여 단체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데에 우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새로 포착한 혐의 등을 바탕으로 지난 일요일 우 전 수석을 비공개 상태에서 5번째로 소환해 10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게임업체 넥슨과의 강남 땅 거래 의혹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잇따라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 전 수석에 대해 앞서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혐의까지 포착했다며 구속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 전 수석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양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최후의 칼을 빼낸 거고요. 지금 간다 안 간다 여러 가지로 지금 검찰을 갖고 놀았던 자업자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문제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만 영장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우현 의원 있죠. 뇌물 받은 5억 원대 뇌물. 이 사람도 지금 안 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그 특권들 중에 이거 없애야 된다는 게 많이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불체포 특권요? 네. 면책 특권.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갖고 있죠.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법원이 최경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측 의원들이 있는데 광역단체장 평가라는 게 공약 이행 20%, 자치 분권활동 15%,
직무활동 35% 등 그 다음에 30%가 여론조사예요. 이렇게 포함돼가지고 지금까지 4년 동안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얼마나 잘했는가를 평가하는 뭐 이런 거거든요. 공천에도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 유일하게 안희정 충남지사만 본인이 안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자체가 안희정 지사의 충남지사 3선 출마 안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더라고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뭐 불이익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대리인을 내세워 평가를 받아서 하위 20%에 포함된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죠. 지금 행정을 못했다 이런 것보다 안 나갈 거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물밑에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출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물밑에서 막 어떤 뭐 자기들 간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4년 전부터 준비하셨죠, 네. 다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장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왜 서울시장 이야기가 지금 확 튀어나왔냐면 지난 주말에 정청래 서울시장 출마설이 튀어나왔기 때문이에요. 정청래 의원 자체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나는 임명직 안 맡을 거야. 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나간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모 언론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정청래 의원 인터뷰 중에. 그러니까 굳이 그걸 사양하지 않는 모양새가 되니까 정청래 서울시장 출마 저울질 이렇게 나와.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에서 제가 그 코멘트를 봤거든요. 경향신문 인터뷰였는데 경향신문 인터뷰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게 주 맥락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그냥 곁다리였는데 그게 헤드라인이 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사양할 일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네. 나 대선 출마할 거냐고 물어봐요. 대선 출마하실 거죠.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한 15% 정도 나오고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못 나갈 것도 없죠. 여러분 15%랍니다. 16% 꼭 만들어 드립시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그 다음 인터뷰나 다른 것에서는 약간 한 발짝 발전했어요. 서울시장을 노린다 이런 것보다 흥행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장 이벤트가. 근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박원순 서울시장 3선 확정 이렇게 돼버리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에 으쌰으쌰가 안 돼. 맥이 빠지는 거예요. 특히나 서울시장은 자체는 뭐 사실 선출직 2위잖아요. 대통령 다음 자리이기도 해서 박원순 시장이 덜컥 먹는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그 이벤트 속에 도움이 된다면 나 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그 멘트 멋있더라고요. 지역구 의원 정도는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지만 서울시장 정도의 스케일은 아무리 나 혼자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 나를 찾아줘야지 내가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내가 판의 어떤 잔치거리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를 바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멋있었어요. 지금 서울시장의 출마의 하마평이랄까?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분들 당연히 박원순 시장이 있고요. 민병두 의원, 박영선 의원, 전현희 의원, 또 정청래 의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호 의원도 있고요. 근데 일단 이런 건 아셔야 됩니다. 여기 출마하시려는 분들 중에 정말 다수는 시장이 되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이름을 얻는 방식. 체급을 올리기 위한. 체급을 올리는 방식.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전 서울시장 후보만으로도 훌륭한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도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언론들은 그거를 계속 부채질하죠. 뭐 정청래가 뭐 박원순 시장을 뭐 이길 수도 있네 없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언론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단 한 번도 야수는 서울시장에 나갈 생각이 없었어. 근데 언론에 보도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을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아니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나는 안 나갑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때까지 언론은 계속 부채질해요. 근데 이게 이벤트성으로 민주당에서 다른 의원들이 출마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오히려 박원순 시장의 3선이 위험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건 감정 싸움이었을 때. 당내 경쟁에서 이렇게 붙는 거기 때문에 전체 그림에서는 훨씬 더 재밌어질 수 있죠. 이 정도면요. 서로 간에 관계가 있어서 상대를 막 심하게 공격하거나 그렇게는 못해요. 지난 대선도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갔지만 결국에는 잘 마무리하잖아요. 모르죠. 또 박영선 의원 같이 좀 강하신 분이 정색하고 또 한마디 하면 분위기 쌓여지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지방선거건 국회의원 선거건 대통령 선거건요. 어느 한 명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 있고 모든 언론과 모든 관심이 그냥 그 사람은 돼. 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투표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맞아요. 투표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잠재적으로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투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안 찍어도 되겠지라고 빠지는 거거든요. 성향들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지지율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 진영에 있던 야당에 있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죠. 득표율이.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그런 어떤 깜짝 변수에 의한 위험성도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그 의원들이 나서서 출마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흥행몰이, 바람몰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을 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을 꼭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잡게 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보면 되고. 영장실질심사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민주당과 그렇죠. 국민의당과 자유당 사이에 줄다리기 어떤 태도로 보이는지.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혐의가 있다는 거는 다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뻔한 이 상황, 이 혐의건에 대해서 특히나 국민의당이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국회 로텐더홀에는 농업용 비닐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카펫이 빨간 게 깔려 있거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민주당이 121석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어림잡아 20석 정도가 찬성한다고 봤을 때 물론 안철수계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 사람들은 뭐 본인들의 소신이 그쪽이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게 애매한 게 바른정당과 정의당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물론 정의당은 찬성하겠죠. 그럼 바른정당에서 몇 석이나 갖고 올 것인지 아니면 야수님 말대로 국민의당이 전체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할 것인지 이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국민의당이 그렇게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한다면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죠. 검찰은 나름 계산을 많이 했을 건데 자고 우면하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네. 명백한 범죄성이 있으므로. 근데 만약에 국회가 최경환 건에 대해서 부결시키잖아요. 근데 부결의 주체가 주로 자유한국당일 테지만 부결시키기도 만만치 않은 게 이건 비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홍준표도 최경환이를 내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바른정당도 친박인 최경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기가 좀 힘들어요. 예. 이런 면에서는 검찰 입장에서 계산을 대충 해보면 이건 체포동의안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요 관점으로 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럴 수 있으리라 보고요. 사실 이게 과반 출석의 과반 동의이고 무기명 투표예요. 그 전광판에 이름이 찍히지 않는 투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죠. 예, 전광판에 이름이 찍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에서도 분명히 찬성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프레임 잡기 나름이에요. 강력한 정부가 야당 때려잡는다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최경환이를 제거해서 득이 되는 사람들은 최경환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해줘야지. 홍준표 씨는 머리가 꽤 복잡해지겠어요. 우리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대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겠다. 아싸 이 기회에 쳐낼 수 있다. 이게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을 하고요. 다시 검찰로 보냅니다. 법원이 요구서를 중앙지검에 보내면 대검찰청을 갔다가 법무부가 바로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을 해.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 제출 이후에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돼요.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이때 처리하지 않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지금 신청하자마자 주말이 지나자마자 법원이 최경환에 대해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을 거쳐서 법무부를 올라가겠죠. 그러면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국회에 도착할 것 같고요. 국회에서 또 바로 이건 결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임시국회가 23일까지거든요. 그럼 그 안에 뭐 당연히 결정이 나야죠. 자, 어쨌건 최경환의 구속을 한번 보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예.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이야기,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쇼앤침대라고 아시죠? 잘 압니다. 쇼앤침대. 쇼앤침대가 지금 2년 전부터 저희랑 이렇게 인연을 맺고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이제 우리한테 어떤 홍보를 의뢰를 하는데요. 그분들 처음에 나왔던 쇼앤침대도 저는 파격이었어요. 제가 직접 자고 있잖아요. 그 딴지 마켓처럼 한번 써보는 그런 관점에서 자고 있는데 좋아요.
아직까지 뭐 그 어떤 쿠션 이런 것들이 전혀 줄어들지 않은 상태로 제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쇼파도 있었고, 그리고 깔창. 네. 저는 제 발을 항상 편안하게 해주는 그 쇼앤 깔창. 네, 필바운드 깔창. 네, 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쿠션 재벌이라고 부릅니다. 쿠션 재벌. 근데 사탄이 나왔어요, 사탄. 뭐예요? 쇼앤 이불인데, 그 이불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고 계시지만, 굉장히 두껍고요. 굉장히 푹신푹신한 그 느낌인데, 그거에 이불은 만들기 나름이겠지. 뭐 충전재를 많이 넣으면 푹신푹신하겠죠. 문제는 거기에 특허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숯 있잖아. 숯 성분을 네. 실제로 보여요. 샘플로 보여줘요. 하얀 솜 안에 숯 성분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 숯 성분이 우리 냉장고에도 얼마 전에 그 파파메이드가 나오기 전까진 제가 넣어놨던 것 중에 하나가 수치였어요. 수치 이제 냄새 제거엔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치 눈에 보여요. 샘플로 보여. 그 수치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통 강아지랑 같이 주무신다거나 땀이 많이 흘리신 분이라거나 평상시 때 이불 빨기 좀 힘들잖아요. 이불에서는 뭐 보통 땀 냄새, 유명정님 같은 분들은 또 호레비 냄새도 나고 그래. 그렇죠. 혼자 살면 호레비 냄새가 나요. 희한하게. 그래서 정말 푹신한 패드와 그 다음에 정말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